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5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허남설 기자, 문광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벌써 6.3 지방선거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보선 매치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특히 이제 태풍의 눈 같은 경우에는 경기 평택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이곳에 공천을 했는데 문광호 기자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뭐 이제 두 분이 거론이 많이 됐잖아요. 김용남 의원, 뭐 이광재 지사, 맞아요. 뭐 얘기가 네. 많이 됐었는데 뭐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연고가 없던 상태다 보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평택을에 과연 강력한 후보를 천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정말로 이렇게 민주당이 진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을 평택을에 공천하면서 뭔가 조국 대표와도 크게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결의태세 같아요. 허남석 기자. 네, 아무래도 김용남 의원이 과거에 뭐 조국 전 조국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그때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제기를 해서 뭐 조국 저격수 이런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래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공천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허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번에 조국 후보와의 매치업으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할 거란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어요? 예상한 사람 있을까? 물론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사실상 이 매치업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제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김용남 전 의원이 그 평택 을에 간 것이 이것이 험지로 갔다. 하남 갑은 비교적 이광재 지사가 가면서 좀 쉬운 곳으로 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남 갑이란 곳이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은 곳은 아니거든요. 뭐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후보가 이용 후보랑 박빙승부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남 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특히 그 이슈가 있어요. 하남 갑에 그 신장 이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신장 이동이요? 네, 신장 이동. 여기를 되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가 거기가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한 1만 세대 넘습니다. 1만 네. 세대 넘는데 하남도 거기 아파트가 다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나 뭐 평촌 이런 데 일기 신도시처럼 여기도 지금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강해요. 그 재건축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그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은 국힘 쪽에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를 시작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면에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고덕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좀 민주당 지지가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가 많은 평택 을이 밭은 더 좋을 수 있다. 그 주택 공급에 관련된 관점에서 굉장히 신박한 해설을 좀 해준 것 같은데 그러면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광재 전 지사랑 출마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경합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김용남 후보는 이광재 전 지사한테 양보를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뭐 재밌는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적을 옮겨서 출마를 하게 된 경우인데 그 뭐 누가 서자한테 따뜻한 밥 주겠냐 뭐 이런 말씀 따뜻한 밥 주겠냐?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정통 출신이시고 좀 오랫동안 당적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제 당이 아무리 뭐 팔이 또 안쪽으로 기운다고 김용남 의원보다는 이광재 지사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지를 좀 공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뭐 그런 점에다가 플러스로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지사 사실은 원래 이전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사실 출마를 고민하시다가 그 우상호 수석하고의 대결 구도가 되니까 이제 자진해서 좀 먼저 이렇게 양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당에서 그런 부분도 안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당연히. 네. 아닌 게 아니라 김용남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 발표가 있기 전 주말에 본인의 선친의 묘소가 하남에 있는데 거기 벌초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검단산인가요? 해시태그 해놓고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평택을 공천 받았을 때 심경은 약간 복잡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뭐 평택에는 근데 또 연구가 있대요. 그 예전에 그 법무법인의 그 법무법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표 변호사를 했죠. 그 네. 사무소가 또 지역 사무소가 평택에 하나 있다고. 아하. 네, 그래서 뭐 그런 인연을 강조하는데 뭐 사실 거의 인연이 없는 거죠. 인연이 거의 없는 건데. 근데 뭐 지금 본인은 이제 뭐 심경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관심 못 받는 지역.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지방선거는 다른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크게 관심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 못 받는 지역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뉴스 언론에도 관심 받고 이런 지역에 나가는 것이 좀 하풀에 나가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자비하는 네.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설명해 주신 네. 거고 그러면 김용남 후보를 평택을에 보낸 민주당의 저희는 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뭐 결국은 선거 전략상의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김용남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자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선 이제 출신이시고 또 정치 경력이 또 오래 되셨다 보니까 조국 대표 같은 좀 인지도 높고 좀 거물급 정치인을 상대하기에는 좀 적합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뭐 보수 정당에서 해왔던 그 평가들을 좀 보면 뭐 기획력이나 좀 전략적 사고가 좀 뛰어나다. 아 뭐 그렇군요. 이런 식의 네. 평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선배가 말씀해 주셨던 조국 저격수 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 결과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하더라도 김용남 후보를 평택을에 보낸 것은 정말로 한번 크게 한번 조국 후보와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인물 비상구 탐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최대 관심 인물로 등극한 김용남 후보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용남 후보는 1970년생입니다. 출생 연도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이런 평가도 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원 토박이고요. 네. 근데 이번에 평택에 출마를 하게 된 거고, 뭐 어린 시절을 보면은 뭐 수원 토박이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수원 화성에서 성곽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은데. 아 그런 서사들이 있다. 네, 그런 서사들이 있고, 그래서 수원에 굉장히 강한 분인데 이번에 평택으로 가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별로 잘 못했대요. 아 그래요? 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 못하고 노는 걸 훨씬 더 좋아했는데. 아니 대학도 서울대 법대 간 거 아니에요? 네, 진학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집이 좀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가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 좀 일용직이지 않습니까? 그 일거리가 일정치 않고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뭐 그런 공사를 하실 때 중장비를 실제로 운행하고 뭐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짠한데 이제 간장을 이제 도매로 떼서 손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팔러 다녔다. 야 지금 보이는 김용남 후보의 외관과는 전혀 네.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전 생활들이 있었네요. 굉장히 네. 몰끔하고 어떻게 보면 허허 막 이런 인상이어서 되게 유복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시절이 있고 또 뭐 한때는 만화 가게 이런 영세 자영업자 시절도 있었다고 해서 그런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게 중학교 3학년. 아 뒤늦게 철이 들어서 네, 공부에 전념하게 됐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중하위권에서 성적이 이제 상위권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이제 뭐 법대를 가고 검사가 되고 나서는 이제 계속 승승장구했죠. 사실 뭐 장관 정책보좌관 이런 거 하고 또 첫 근무지가 이제 지금의 중앙지검인 그러면 서울지검이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사법연수원 이런 데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을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정치 임무는 나중에 이제 친박으로 했습니다. 아 친박으로 네, 했고. 친박근혜계.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박근혜 대선 캠프를 지원하는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이분 진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게 2014년이 진짜 결정적인 해인데 맞아요. 야당의 네. 손학규를 꺾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경기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꺾고, 꺾고. 장관도 한 분을 꺾고. 그때 손학규는 잠룡이었는데 잠룡. 그래서 그때 이제 반짝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이분의 이력을 좀 듣다 보니까 검사를 했던 것들을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로라는 정치인들과도 함께 근무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네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사실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일찌감치. 네.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또 지금 옥살이를 하고 계신 분인데 권성동. 사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이 이제 대선 후보일 때 비서실장인 권성동 아닙니까? 그리고 그 캠프의 대변인이 바로 김용남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은 그들이 이제 광주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근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이 그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좌천당하고 이럴 때 엄청 그 당시에 여권인 이 새누리당부터 공격을 받거든요. 아, 그 근무 이력을 두고요? 근무 이력을 두고. 왜냐면은 윤석열이 그 전에 변호사로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하다가 다시 검사로 특채가 돼요. 맞아요. 태평양에 네. 갔다 왔어요. 태평양에 네. 갔다 예. 오고 거기서 이제 특채가 된 게 광주지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광주다 보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출신 성분을 따진 거구나. 쉽게 예, 뭐 얘기하면. 약간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죠. 예, 공격을 하면서 이제 한번 보다 나중에 그 당시에 방송을 보면은 뭐 이제 김용남 그 의원이 이제 그 김용남 후보가 그때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는 이제 평론 이제 정치 활동을 할 때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그때 보면은 윤석열의 그 댓글 수사 이런 걸 많이 비판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이분의 이력을 들어보니까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검사 출신이고 심지어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고 국민의힘을 거쳐 개혁신당도 갔다 온 분인데 이것저것 들어보면 아니 도대체 진보 진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유희동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도 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같이 또 당에 있었으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본인은 이제 비주류였고 그 김용남 의원은 주류였다. 이렇게 좀 주류였다. 네.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어떤 서울대 법대 검사 뭐 이런 이력들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에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을 하게 된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또 권력을 이제 찾아서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개혁신당 입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자회견 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는 지침에 절대로 굴복하는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합류를 한 것인데 이분이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이념 성향 같은 것들이 계속 변모하는 과정을 밟아오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김용남 전 의원 후보의 블로그를 좀 봤더니 본인 소개를 오민시 김용남이라고 했던데 허남석 기자 오민시가 뭐의 약어입니까 도대체? 네, 제가 연예인 고민시 씨는 아는데 오민 씨는 뭔가 했어요. 보니까 뭐 50 넘어서 민주투사가 된 시장주의자. 예. 네. 근데 보면은 이게 방점이 시장주의자에 있는가? 뭐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이분이 워낙 증시의 전문가다 보니까.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민주투사라는 말을 자기의 그 쉽게 말하면 생애사라든가 업력에 없는 말이 새로 생긴 거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자는 맞을 것 같고 50이 넘어서 민주투사가 됐다는 데 좀 방점이 찍히지 않았을까 이런 해설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들어갔다가 그다음 개혁신당 갔다가 또 민주당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분의 그 쉽게 거취를 두고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풍운하냐 이런 해설이 좀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허 기자? 이게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철새처럼 보이죠. 근데 철새처럼 보는데 저는 그래도 정치적 풍운하 기질이 좀 다분하다. 아, 풍운하 기질이 네,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문강호 기자가 이제 유희동 의원하고 비교해서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정치 입문이 검찰 쿼터 그리고 뭐 친박의 세례 이런 것들을 받고 정치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엔 친박이 주류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였던 손학규를 꺾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는 좀 야인으로 살긴 했어요. 야인으로 살긴 했는데 지금 뭡니까? 유 이재명의 대표 주자로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을 통해서 또 민주당 입당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떻게 보면 주류의 길을 은근하게 되게 잘 밟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을 잘 타서 사실 국회의원 경력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0.5선이에요. 1선도 안 돼요. 1선도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되게 3, 4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방송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네, 너무 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 길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철새라는 비판을 최근에 와서 이제 받게 되는 상황까지 이른 건데 역설적으로 2014년에 재보선에 나가서 손학규를 꺾었잖아요. 거물 손학규를 꺾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후보를 두고 본인 스스로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선거를 이겼었고 그러면 수원은
나는 나서 자란 곳이다. 나는 토박이 후보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또 평택에 출마하다 보니까 이런 논거 같은 경우에도 쓰러지는 부분이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으로 옮겨온 뉴 이재명의 표상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의 입지는 어떤 겁니까? 그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의 입지라. 그래서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분을 왜 이렇게 대우를 좀 안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제 여러 자리를 놓고 이제 농공 행상을 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장. 김용남 맞아요. 금감원장 나왔고요. 시장주의자 김용남을 거기다 써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수원시장.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본인 블러핑인지 아니면 주변의 단순 함합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되지 않았습니다. 다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하남과 평택을 하다가 평택을 험지. 뭐 거기 지금 조국 대표가 있으니까 험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입지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분이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저기 뭐 예컨대 권오을 장관 같은 경우에 지역이 이제 TK라서 그런지 이제 바로 어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보수 통합의 가치에 그렇죠. 맞는 인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김용남 의원은 이제 TK가 아니라 경기 수도권이라서 좀 덜 대우를 받나? 이런 상징성이 약해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에 입당한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가 혹은 김상욱 전 의원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뒤늦게 발탁되지 않아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네. 허은하 의원하고 대표하고 당시 이제 기획신당 대표였거든요. 허은하 대표하고 김용남 의원이 같이 이제 기획신당에서 넘어왔는데 아무래도 그 기존의 주류 코스를 밟아오던 김용남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서부터 그 이전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뚜렷한 당직을 맡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주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어떤 존재감이나 그 이적이라고 할까요? 당을 옮길 때 어떤 그렇죠. 파괴력이나 네네. 영향력이 그 김상우 의원이나 허은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비해서는 좀 약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무래도 좀 발탁을 좀 늦게 받은 게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김상욱 그 지금 울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옮겨왔기 때문에 네. 그 가치 평가를 했을 때도 전직 의원보다는 현직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지역 자체도 수원보다는 울산 같은 경우가 민주당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차적인 대우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허남석 기자가 아까도 짧게 얘기했는데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정치 입문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정치 입문은 이제 2012년에 이제 총선에 그 당시 총선이 있었죠. 이제 총선에 수원갑으로 출마를 합니다. 출마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사 출신이고 친박의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이제 후보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당시에 이제 민주통합당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 이찬열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을 해요. 낙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1호를 이제 개업을 해서 그쪽에 이제 대표 변호사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수원에 출마해서 손학규를 꺾고 당선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약간 전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은 2014년에 이분이 선거를 사실 2번 치릅니다. 2014년에 본인이 당선이 된 거는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수원시장으로 나서요.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그때도? 네. 당내 경선을 치릅니다. 네. 근데 당내 경선에서 진짜 아쉽게 5표 차이로 떨어져요. 5표 누구한테 진 거예요 당시에는? 당시에 후보가 이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그 주변에 이제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선거에서 뭐 이렇게 참패를 당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아깝게 졌을 때 이거 극복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석패를 당하면 침잠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가라앉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 경선 패하고 몇 달 만에 그 재벌골 뛰어들어가지고 손학규를 꺾은 거예요. 이분의 멘탈이 장난 아닙니다 사실. 멘탈 갑이라는 생각이 거듭 드는데 이분이 멘탈 갑이라는 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으로 치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2020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수원시장 선거에 나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석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그때는 후보가 된 거고. 네, 후보가 국민의힘에, 됐죠. 네. 당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그때도 보면은 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했을 때 3,000표 차이가 안 납니다. 야, 늘 이렇게 석패를 하는구나. 네, 진짜 어떻게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평택을이. 여론조사도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네. 1, 2등이. 네. 이분은 그러니까 항상 험지만 다니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맷집은 굉장히 단련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아, 맷집은 단련돼 있다 이런 평가인 거고 그리고 당에서도 대변인을 해서 기자들하고도 스킨십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뭐 전해지는 얘기나 경험한 게 좀 있습니까? 지금도 이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상태이신데도 그 출입 기자들 전화를 잘 받는다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역시 김용남.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접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음. 개혁신당에 계실 때 이제 뭐 정책 공약 발표라든지 뭐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거에 많이 참석을 해서 뭐 여쭤보면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답변을 정책위 해주시고. 의장을 또 했잖아요. 네 보면. 맞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그렇게 상냥하게 답변을 늘 해줘요?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상냥한 건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잘 답변을 해주신다. 뭐 그 정도로. 아니 저도 외견상으로 방송도 같이 해보고 대기실에 사담도 나눠봤는데 얼굴 자체가 그렇게 순한 인상은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검사 출신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약간 이렇게 날렵함이라든가 강력한 면모들이 있는데 방송에서 워낙 우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좀 대중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도 이렇게 잘 이용하는 것처럼 방송을 이용할 줄 아는 가장 최적화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손학규를 꺾은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인지도가 손학규 못지 않았던 게 당시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종편 같은 방송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인지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손학규랑 경쟁에서도 대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박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수원 지역에서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이 대선을 치를 때도 공보특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그때 무슨 손가락 발언으로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같은데 이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 유명한 논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펴보니까 이제 왕자가 왕자. 새겨져 있는. 네. 그래서 저것이 과연 무엇이냐, 무속이냐, 무엇이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에 캠프 대변인이었으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해명을 하러 다녔어요. 해명을 하러 다니는 와중에 이제 그 MBC의 김종배 시선집중 거기에 나가서 이제 해명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김종배 앵커한테 네, 걸렸구나. 네, 김종배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니 요새 그때 당시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라서 이제 알코올로 손도 이렇게 많이 씻고 하지 않냐. 근데 왜 그게 알코올로 씻는데도 안 지워지고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뜻은 이거죠. 계속 누군가 써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쓰고는 계속 지워줘도 쓰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명언을 남깁니다. 손가락 위주로 씻나 보죠. 아니, 지금 들어도 네. 너무나 황당한 개변에 가깝죠. 솔직히 그 얘기는. 근데 네. 그 당시에 방송을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네. 김용남 후보가 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엄청 웃어요 본인이. 아 농반 진반으로 한 얘기였다. 완전히 농담인 거죠. 완전 본인. 농담? 농담. 네. 그리고 나중에 수레한 걸 보니까 뭐 자기도 그때 이미 너무 질린 상태였대요 윤석열한테. 그래서 아유, 이미 그런 이 양반 얘기가 하면서, 네, 네. 농담으로 나왔던 거죠 사실. 그 윤석열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가 발화가 된 거고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갔다 왔으니까 이준석 대표랑은 어떤 관계인 겁니까? 이준석 대표랑은 이제 방송에도 같이 많이 출연을 했을 테고요. 또 실제로 어떤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지향성 측면에서는 거의 뭐 비슷한 측면이 좀 많았다는 평가들도 많았고 실제로 또 그 합이 좀 상당히 초기에는 잘 맞고 또 같이 잘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같은 정당에서 핵심적인 당직도 맡았겠죠. 네. 사실은 그런 당 운영 측면에서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이준석 대표 중심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그 운신의 포기랄지 다른 이 정치인들이 좀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허은하 대표와의 불화를 계기로 해서 함께 네. 개혁신당을 떠나게 됐으니까. 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혁신당이 지금도 보면 이준석의 사당화돼 있는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이준석을 빼고 다른 정치인들을 논할 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김용남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할 때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정당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 어떤 개인의 팬클럽 수준 아닌가 싶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이준석 당인 것이지 통상적인 정당의 외피라든가 내면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식의 굉장히 적나라한 평가를 하며 나간 거고 다만 개혁신당 쪽에서는 이런 변소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과 기대와 달리
상위 순번을 받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못 되자 정당의 마음이 떠났고 활동을 안 하다가 대선 때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옮긴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쏟아붓는데 여간 그런 서로 간에 상호 대칭적인 그런 관계들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자라는 표현처럼 코스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심지어는 개혁신당에 있을 때도 코스피 5천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식이나 증권 시장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보도자료 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고 천편일률적인 보도자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내놓는 공약의 뭐 이제 슬로건이나 뭐 아젠다 같은 것들이 좀 신선해서 기자들도 보면서 아 이거 괜찮다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지만 사실 당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 공약을 뭔가 크게 기술하기에는 네네.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런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의 당시 공약이나 발간했던 책들을 보면은 그 대기업 중심의 그런 그 기업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주 자본주의 영역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제가 안 그래도 그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니라 지배 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로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 구조 때문이다. 네. 이거 이렇게 그냥 누가 말했는지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김용남 후보가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일 때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기 내에 코스피 지수 5,000 그리고 코스닥 지수 2,000 시대를 열겠다. 이거 거의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증시 문제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증시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예. 정치 방송도 많이 나가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뭐 50이 넘어 민주투자가 된 시장주의자 진짜 잘 어울리는 표현 같고요. 아니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국민의힘은 왜 입당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주주 자본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면은 그 정당의 색채나 성격과는 약간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지금 뭐 국힘 거의 반시장적인 당 아닙니까 보면? 반민주뿐만 아니라. 예. 당장 근데 김용남 후보가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앞서 이제 침발라놨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은 먼저 나왔던 조국 대표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금 당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입장이 도드라진 게 뭐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한 말이죠. 김용남 후보는 반성문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반성문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이제 공격한 그 뭐 청문회 때 사모펀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김용남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이미 김용남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내놨어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없다. 잘못 얘기한 거 없다. 네. 그거 사실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팩트와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거 자꾸 얘기할수록 누가 불리하냐.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거는 약간 김용남 후보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얘기했을 때 과연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까요? 아니 그 문제는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포문을 열고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게 되는데 김용남의 그런 조국 공격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복무할 때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공세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회피형 전략을 택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 거고 왜 이 부분이 주목되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택을 선거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범민주 진영의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이제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오면 본인의 의지는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단일화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김용남 혼자 자력으로 완주하겠다. 그런 의지가 일단 지금 상태로서는 강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예 여지가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이게 하다 보면 지금 워낙 선거 구도 자체가 민주당 진보 진영이 좀 우세한 좀 맞아요. 네. 판세가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표의 결집에 따라서 만약에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김용남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력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할 테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여지도 조금은 남겨두고 있지 않을까. 아니 말씀대로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2개 정도 나왔는데 하나는 KSOI 조사가 나왔고 하나는 여론조사 꼬세 조사가 나왔는데 뭐 1, 2위가 너무나 이제 공고한 상황이고 3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5월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1, 2위 후보가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다만 유이동 후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상승할 경우에는 붙게 되고 2위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단일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마도 당시 이후의 정세가 단일화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또 보면은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도 출마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주목이 되는 바가 있고 진보당의 선거라는 것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라는 것이 지역 연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타 지역과의 그런 동반적인 연대가 거론되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 중에 하나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동반연대라는 게 사실 우리 그 김상우 후보가 출마한 저 울산시장 선거와도 관련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네. 지금 보면은 울산의 그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뭐 지지율 격차는 여론조사 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그쪽도 이제 김상우 후보는 굉장히 단일화를 계속 요청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울산과 그리고 평택을 이렇게 연계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약간 여기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을 거야? 약간 그게 사실 계산이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1등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당이 네. 앞서고 있고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과거부터 보면은 이제 지금 진보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계파들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비판적 지지. 라는 그 전통이 있거든요. 비지. 네, 예. 비지론 옛날에 비지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지론을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처럼 뭐 여론조사 꽃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의 기세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진보당 내에서 이견이 또 분출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진보당의 그런 정치적인 색채라든가 공약들을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하고 닮아 있는 부분이 상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면서 김재현 후보는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난 상황이고 그러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또 이제 민주당 후보를 어쨌든 내긴 낸 상황인데 그리고 연대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진보당이 민주당과 이제 따로 각계로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보당이 민주당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뭐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금 여당에 입지해 있으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런 여당의 어떤 뭐랄까요? 뭐 힘이랄까 권위랄까 그렇지, 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지금은 아직 본격 선거 운동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 김상욱 후보도 왔다 가셨고 울산시장 후보 이 민주당에 김종훈 진보당 후보도 왔다 가셨는데 두 분 다 공이 말씀하셨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 간의 그런 공조 연대를 통한 단일화는 없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울산의 문제는 울산 지역에서 울산 후보들끼리 해결한다 이런 식의 대원칙을 세운 것 같기 때문에 김재현 후보가 진보당의 대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지만 실제 선거 양태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편인 거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평택에서 김용남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김용남 후보도 사실 거기에 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거 지금 지방선거가 6.3 지방선거가 사실 좀 재미가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워낙 우세한 판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지방선거 자체가 그 지자체 선거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측면도 있는데 갑자기 평택을이 이게 전국구 선거가 되어버린 맞아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김용남 후보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잘 안 되더라도 상당한 홍보 효과 진짜 메이저 어떤 그룹에 뛰어드는 듯한 그런 효과는 좀 노릴 수 있다. 이거 저도 남는 게 있다. 저도 남는 게 있을 네. 수 있다. 이 선거에서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정말 되기만 한다면야 뭐 상대방을 꺾는 거 조국 전 대표를 꺾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손학규 꺾으면서 받았던 그 스포트라이트 다시 이제 12년 만에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근데 뭐 고기잡이나 사냥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김용남의 그런 굉장히 장점이라는 것은 과거에 2014년에 거물 손학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그 후보와의 그런 경쟁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김용남과 조국의 구도 속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분이 있는 거고 그분의 이름 같은 경우에 유이동 후보인데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강호 기자가 잘 아는 관계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단수 공천을 잡음 없이 받았는데 운이 좋은 겁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둘 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 왜냐면- 못했어요? 네,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계로 오래 활동을 해오셨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게다가 그 유승민계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는 또 그 당시 정책위장 한동훈 중요한 자리를 또 하셨고 한동훈 지도부에서 정책위장을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색채나 주류가 가지고 있는 그 당권파와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입지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아무리 뭐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천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도부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부인 승정이 아니고 아닐까. 게다가 네. 예. 어떻게든 그래도 가망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이길까 말까한 상황이라는 좀 상징적인 인물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문 기자님 말씀 때문에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게 유이동을 잡음 없이 단수로 평택에 줬다. 유이동은 기본적으로 친유승민계다. 경기 하남갑은 비어 있다. 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파격적으로 지도부가 만약 유이동의 조력을 받아서 유승민을 메이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상상력도 잠깐 발휘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삼선 의원의 관록을 가진 분이고 이분의 정치적 업력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이동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김용남 의원하고 비슷한 연배죠. 1971년 6월 23일 평택에서 태어나셨고요. 고향이 이 평택 을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대, 20대, 21대 삼선 의원이시고 그렇군요. 네. 또 이 대변인직도 새누리당에서 원내대변인직도 맡아주셨고 또 바른미래당에서 원내수석 이때도 이제 그 카운터파트로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제3당이었으니까 이게 국회의 그 교섭단체로서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이 양당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조율하고 때로는 어느 쪽 편을 들었다가 때로는 이쪽 편을 들었다가 하는 그런 무게추 같은 그렇군요. 역할도 좀 네. 하셨었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이나 여도연구원장처럼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로 맡아서 하셨는데 아하. 이런 부분들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쇄신을 항상 할 때 그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비주류였기 때문에 통합 측면에서 좀 이렇게 발탁을 네. 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또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러 차례 중용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고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런 정책통으로서의 업무 역량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는 언제 했는지 좀 더 알아보니까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비서관으로부터 시작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그 시 의원실에서 근무하셨던 분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정치 입문 자체를 굉장히 빨리 하셨고 그래서 그 경력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2000년 정도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거의 굉장히 오래됐네. 네, 지금 선수 3선 의원치고는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시고 또 정치 경력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출입 기자들이 대할 때 조금은 좀 어려워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에 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좀 핀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몰라? 짬밥이 좀 이렇게 네. 있다 보니까 네. 처음 들어온 기자들이 말 그대로 생소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쿠사리를 매기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행태가 좀 있는 분이구나. 네, 네. 네, 네.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도 좀 많이 있으시고 경력들도 많이 있는 분. 아니 근데 이런 분들 대충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찍 입문하신 분들은 대체로 가계도를 살펴보면은 정치라는 분이 꼭 있는데 부친도 정치를 하셨다면서요? 네, 이 지역 원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실제로 경기도 의원도 하셨고 그 여기에서 평택 을 지역을 기반으로 하신 정치를 좀 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어받아서 유이동 의원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초선 때도 그 이제 인지도가 별로 없었을 텐데도 지역 기반으로 한 그 지역 내에 어떤 스킨십을 토대로 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선거 그 판세를 볼 때도 지역 토착민들한테 소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유이동이란 변수를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정치인명 같은 경우에는 정책동 계열로 묶일 수가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당내에서도 유승민계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친한 편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뭐 지금도 뭐 유이동 의원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하다. 친하다고? 정말 친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 근데 저는 이 친하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하거든요. 이제 유이동 의원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정치인을 전국구, 지역구, 전국구 정치인, 지역구 정치인 나눈다고 하면은 이분은 사실 당에서 중용을 많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역구형 정치인입니다. 아, 지역구형 정치인이다. 네, 지역구를 굉장히 열심히 닦아놓고 그리고 전국구에서는 사실은 뭔가 손들고 나서지는 않고 다만 이제 중앙에서 너가 필요해라고 이제 불러들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유능하다든지 뭐 이 사람의 어떤 특유의 친화력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져서 이 사람은 사실 대중의 선택을 못 받은 적은 있어도 선거에 나가서 당의 선택을 못 받은 적은 없어요. 아, 당내 계속. 그런 주도권을 잘 읽는구나. 예, 네. 뭐 유승민 개로 이제 바른정당도 이제 갔다 오고 거기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도 하고 정말 유승민 사람이라고 털이 박혔는데도 한 번도 당에서 핍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게- 그것도.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유승민 개로 편입된 역사를 보면요. 사실 그래요. 이제 2015년에 유승민이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유이동 의원이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부대표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엮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정책위의장은 원유철 의원입니다. 아, 원유철. 네, 원유철은 의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유철 의원이 평택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해서 아마 원유철 의원이 유이동 의원하고 가까워서 아마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세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그렇지. 심판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친박 세력이 유승민을 찍어내게 돌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원유철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저항을 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유승민 의원은 찍어내져지고 원유철 의원이 여기서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원내대표가 돼요. 그래요? 네,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배신이냐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뛰어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유이동 의원의 선택도 의외입니다. 거기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 대변인을 해요. 네, 원내 대변인은 맞습니다. 네. 이게 자기들이 모시던 유승민을 찍어낸 자리에서 원내 대표, 원내 대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계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유이동 의원이 유승민과 친하다라는 발언에 주목을 하는 게 한 번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유승민 의원 하면은 사실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따뜻한 보수, 깨어있는 보수라는 노선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정치인이 유승민 의원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노선과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이동 의원은 그냥 한마디입니다. 친하다. 아, 친분 관계로만 네, 사적으로 친분 정리한다. 관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야. 유승민 개라고 했을 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이분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처세의 달인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솔직히 말해 초선 의원이 원내 부대표 하는 것도 처세의 달인이 아니면 그 틈바구니에서 정치인들 다 욕망이 대단한 분들이라 서로 달라 그러는데 누군가의 간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에 굉장히 능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거듭 드는 거고 이번에 공천 배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김용남 하면 전 국민의 상당수가 압니다. 조국 말할 것도 없겠죠. 유이동, 누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인지도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지역구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약간 이분도 간단한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아까 우리 김용남 후보가 2014년에 손학규를 꺾으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똑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바로 유이동 의원이에요. 누굴 잡았길래요? 그때는 평택에서 정장선 의원을 야, 잡았습니다. 정장선 센 사람이었는데. 삼선에 평택 시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을 이제 유이동이 갑자기 정치 신예로 나타났어요. 그때 42살인가 43살인가 그래요. 그 김용남도 44살에 손학규를 잡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40살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물들을 이제 2명이나 잡아버리면
되면서 이제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경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유철 네.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또 되게 희한한 인연인데 그때 원내대변인이 이제 유이동이고 또 다른 원내대변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용남. 두 사람은 아마 굉장히 서로를 잘 알 것으로 야. 보여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간파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오히려 조국하고는 전화 안 하고 유이동하고는 간다고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유이동 의원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면서 혹시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아까 뭐 유승민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만 놓고 봐도 사실 유승민계라고 불렸던 친유의 그 의원분들이 많이 좀 떠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 대표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정책 진로에 네. 냉정하게 네, 그렇고 뭐 이해운 이번에 후보로 올라왔던 이해운 장관 후보도 사실은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고 갈아탔잖아요 이번에 물론 안 됐지만 장관은 그리고 심지어는 신원식 의원 과거에 이제 국방부 장관 그렇죠. 네. 네, 신원식 의원도 친유승민계로 원래는 분류가 됐다가 이렇게 뭐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뭐 사실 정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뚝심 있게 네. 친유승민계로서 지금까지도 그 타이틀을 아직 달고 계신 거고 또 아까 이제 뭐 그런 말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 유승민 의원과 친한가 뭐 그리고 뭐 하남 혹시 유승민 대표가 나가실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대부분 그냥 다 칼같이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 대표에 대한 거는 되게 이렇게 좀 오피셜한 조심스러워. 어딩만 하는구나. 네, 네.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식으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또 구축이 될 수도 있었다고 좀 생각이 그렇구나. 들고 좀 그런 스타일 보통 이제 사실 그 국회 내 원내 주요 당직들을 많이 맡았으니까.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의 뭐 거취를 두고도 다양한 소문들이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인 사람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제 음지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얘기 기자들한테 이러저러한 설을 유포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혹은 이제 아무도 검토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지능적인 분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카메라 불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와 실제로 이제 카메라 불이 꺼진 뒤에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좀 해보게 되는 건데 일단은 보좌관 출신이어서 꼼꼼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상당히 검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검소한 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문 기자? 뭐 돈을 뭐 안 쓰시거나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아니 대충 보면 근데 느낌 오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네. 이제 네. 그 사람이 검소한지 아닌지는 밥도 먹어보고 네. 아니면 외견상으로 드러난 모습도 보고 뭐 차를 타는 모습도 보고 종합적인 평가 느낌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네. 소탈한 모습은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요? 예. 기자들 만날 때도 굉장히 털털하시고 뭐 이렇게 사치를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잘 못 보긴 한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뭐 꼼꼼하다는 부분도 뭐 제가 예전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동이 원내대표 출마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정책적인 질문을 네.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의원 보좌진을 불러서 또 확인을 하시고 그렇구나. 꼼꼼하게 체크해서 꼼꼼하게 진짜 꼼꼼한 거네. 네. 답변을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또 뭐 이제 정책위장 시절에도 기자들 불러가지고 뭐 그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신 부분들 맥락이나 뭐 전후 사정 같은 것들을 또 기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입하면은 의원들하고 밥을 먹으면 점심 메뉴가 좀 많이 다른데 혹시 유이동 그 후보랑 밥을 먹어봤을 테니까 혹시 생각나는 메뉴 있어요? 네. 그 뭐 술이랑 곁들이는 음식들을 많이 술도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잘 드시더라고요. 네. 제가 소백도 말아드리고 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는데 술을 잘 먹으면은. 그러게 뭐 접점이 뭐 많지가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간에 그런 이러저러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해본 거고 어쨌든간에 그런 범여권도 단일화가 화두지만 황교안이라는 후보가 또 이제 평택에 일찌감치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이동과 황교안과 유이동 어떻게 단일화가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두 사람 진짜 안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으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지금 뭐 유이동 의원도 유이동 의원이지만 황교안 뭐라 그래야죠? 황교안 황교안 총리 전 총리 후보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닌 게요.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상당히 강세요. 거의 10% 포인트 가까이 나옵니다. 10% 가까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잖아요. 아, 교회에서 힘을 네, 얻고 있다. 교회표를 굉장히 많이 쓸고 다닌다고 아하. 하고, 그리고 요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신교와 또 윤어게인의 약간 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합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표가 황교안 후보로 많이 쏠리고 있고, 이거는 거의 진짜 콘크리트 이상의 단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죠. 일단 네. 운동 자체가. 예. 이것이 과연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유이동으로 안 쏠릴 수도 있어요. 그 표는 네. 정말 상당수는 그냥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황교안 후보가 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 정말 이 단일화는. 아, 이 이 단일화는 단일화는 것 같다. 김용남 조국 단일화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문광호 기자가 봤을 때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뭐 황교안 후보도 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뭐 생명까지 걸고 그렇지. 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네. 사업적인 압박들도 있었고 뭐 그거에- 영장까지 들어갔으니까 네, 심지어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도전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훈 입장에서도 사실 황교안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 얼마나 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앙당 지도부의 생각도 단일화 과정에서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후보의 입장이 1번이겠지만은 장동혁 지도부가 황교안의 자유와 혁신과의 어떤 관계 맺음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등이 계속 이렇게 찍힌다고 한다면은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니까 기계적으로라도 뭔가 합쳐보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데, 일단은 두 사람의 그 성향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는 좀 약간 많이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와 보수 단일화 중에 어떤 변수가 더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단일화가 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단일화는 그 이제 사실은 유동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막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느낌이라 표가 결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인지도가 높지. 인지도가 예. 높고 또 지역 내에서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뭐 정치 무관심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정치 공학적으로 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판세가 확확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점퍼를 입느냐가 중요하겠죠.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대놓고 이제 나는 그 전 직장이었던 국민의힘과 유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런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차이가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서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관심은 평택을이잖아요. 음. 평택을의 구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이냐, 공준전이냐. 아, 산전수전이냐 공중전이냐. 네, 이제 산전수전은 이제 지역구를 탄탄히 닦은 유이동 후보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고, 이제 공중전은 이제 밖에서 이제 날라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국 대표와 그리고 김용남 후보. 과연 이 대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리 문광호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좀 최대 이슈인 만큼 그 아마 그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과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평택을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아, 끝까지 간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사이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은 이전 투구 양상이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 특히나 이제 범여권 후보들끼리 날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포문을 열었고, 그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또 어떤 반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선거의 포인트로서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설 기자, 문광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